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란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되면 그들은 추가로 1천억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될 테니까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철수하게 되면 결국 당신이 하게 되는 일은 이란이 세계 4대 강국 중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됩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페이프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페이프 교수님은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국제 안보 문제를 연구하며 특히 항공 전력, 정치적 폭력, 소셜미디어 선전, 그리고 테러리즘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는 에스컬레이션 트랩이라는 훌륭한 서브스택 플랫폼의 호스트로서 자신의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페이프 교수님, 오늘 이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해 목소리를 내시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계십니다. Diary of a CEO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 방송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분쟁에 대해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바로 이란과의 분쟁입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미국은 확전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승리의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프레임워크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오브 더 CEO가 4주 전에 저를 초대했고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런던으로 초대해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폭격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일련의 예측 가능한 단계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군력을 연구해왔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강의도 했고 승리를 위한 폭격이라는 두꺼운 책도 썼으며 20년 동안 이란 폭격에 대한 모델링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단순히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권 교체를 시도하기 위해 폭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폭탄은 목표물을 타격했고 지도자들을 죽였지만 정권 교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폭격, 즉 공군력만으로는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정권 교체를 이뤄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는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대방이 반격할 기회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예비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점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폭격 3일 전 설명 당시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며 이후 우리가 함정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함정은 우리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으로나 대통령직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도 전략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확전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며 승리의 단계를 찾았지만 그 승리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란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오바마에 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제 정치만큼이나 국내 정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저는 사실 이 상황이 계속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3일간의 폭격이 아니라 이제 7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더 희망적인 어조를 가지고 싶지만 문제는 이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이 그에게 그렇게 깔끔한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니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필사적으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정치적 승리로 포장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는 전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시작된 지 7주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해 이 사태를 끝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2월 29일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만으로도 이런 상황이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며칠 전 서브스택에서 말했듯이 앞으로 여러 번의 위기가 곧 닥칠 예정입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게 분명히 전쟁을 끝내줄 거야.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승리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 상황을 계속 끌거나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 며칠 전 트윗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하셨으니 시청자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세계 경제 일부가 필수 물품 부족을 겪기 시작할 것이다. 30년 동안 경제 제재와 봉쇄를 연구해온 입장에서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자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청중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저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30년 동안 프레임워크를 가르쳐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미 공군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목표물에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군사력이 정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프레임워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정책 입안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봉쇄, 특히 경제적 봉쇄를 연구할 때입니다. 이런 봉쇄는 전쟁에서 자주 일어나고 저는 경제제재 연구와 항공력 연구의 일환으로 해상 봉쇄까지 포함해서 30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봉쇄의 초기 몇 주 동안에는 봉쇄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흐름이 방해받으면서 그 지역 내에서 해당 물자의 가격이 상승하는 명확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가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데 그 나라에 남아있는 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자도 있고 비축된 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가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 4, 5주, 대략 45일 정도가 지나면 다른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 단계는 그 비축분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 45일 동안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45일이 지나면 실제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그 부족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키스탄에서는 실제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배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생산이 축소되는 단계입니다. 세계 석유의 20%, 세계 비료의 30%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냥 대기하고 있거나 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단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 상승, 두 번째는 부족, 세 번째는 수축입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에 이것을 발표했는데 이제 IMF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단계들을 1973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오일 쇼크에서도 거의 똑같이 이런 단계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항복하도록 일본을 봉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이해하게 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즉 확실한 지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46일째에 있습니다. 방금 45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봉쇄가 이란의 봉쇄와 더해지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저기 몇 척의 선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일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5월 1일까지 여기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예측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곧 부족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쯤이면 여러분은 아마도 실제 원자재 생산 축소에 대한 첫 보고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산자들이 가구를 덜 생산하고 의료 장비를 덜 생산하고 자동차도 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원자재들이 단순히 더 비싸진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축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쳐도 우리는 이걸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끝내야 합니다. 5월 1일, 6월 1일까지 기다리면 이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151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51일이요. 정확히 그만큼의 날이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미국 경제는 8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주택금리는 16%까지 올랐습니다. 6%가 아니라 16%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나지만 20년이나 늦어지진 않습니다. 당신의 분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단계에서 이란이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죠? 그 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트윗에서 언급한 또 다른 점은 40일간의 폭격 이후에 이란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말씀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아마도 청취자분들 중 일부는 제가 이전 주에 출연한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쟁 초반 1, 2주 동안 저는 3단계로 이루어진 확전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게 전부냐고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1단계를 거쳤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폭격이 있었으나 오히려 정권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대방인 이란이 공격적으로 반격하고 수평적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합니다. 3단계에서는 지상군 투입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보셨듯이 저는 해병대가 실제로 이동하기도 전에 우리가 해병대를 이동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상군 투입의 딜레마에 들어가면 이게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는 게 바로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처음 폭격을 시작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단계에 들어서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냥 철수해야 하는가, 그냥 물러나야 하는가 하는 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했지만 단순히 폭격 전날인 2월 27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갈림길이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철수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이란이 세계 4대 강국 중 하나로 떠오르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에 이와 관련한 기고문을 썼고 전개 과정의 세부 사항도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세계 4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단순히 2월 27일로 돌아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걸 원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렇게나 합의를 해버리면 단순히 자랑할 만한 전략적 승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란을 세계 권력의 네 번째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우리는 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1천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16개의 폭탄 제조가 가능한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평가든 트럼프의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는 이란이 여러 개의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들이 그냥 선의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년
어쩌면 1년 반 후면 세계 석유의 20%, 비료의 30% 등등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핵 능력을 갖춘 석유 패권국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세계 권력의 네 번째 축을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러서서 합의를 한다면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란이 핵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원할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 폭격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란이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데 왜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포기하겠습니까? 아직 완전히 갖추진 않았지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3단계와 4단계 사이의 딜레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날 뉴스에서 에스테반에서 뭔가를 보기 위해 1만 명 특수부대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음 말에는 다시 협상함정, 즉 사실상 4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란은 세계 강국이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트럼프의 관점이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바보 같은 합의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꼼짝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로 페이프 교수님, 이란은 그냥 양보할 거라고들 합니다. 그냥 마법처럼 포기할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그냥 마법처럼 포기할 거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은 것이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권은 더욱 강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달성한 전략적 군사 목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트럼프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구제책을 왜 제공하겠습니까? 설령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요. 불과 일주일 전 오늘.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오늘을 기억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밤 만에 이란의 모든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로 할 수 있는 가장 노골적이고 강력한 핵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합니다.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교에서 그것이 핵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9,200만 명의 모든 이란인들을 위협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 전체도 포함됩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자는 말은 접어두죠. 하지만 가령 민주화 운동이 이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왜 그 민주화 운동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만약 이게 단순히 저 사람들은 우리 도구나 꼭두각시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요. 그들은 자기 정권을 정말로 증오하거든요. 그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국의 일부로서 그냥 미국의 명령에 따를 거예요. 그건 통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면 말이죠. 세상에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400에서 500개의 미니트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몇 배나 강력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3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90분 만에 이란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검은 가방에서 고 코드, 발사 코드를 누르는 순간부터 247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에서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위협을 할 때 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란인들이 이런 일에 그렇게 쉽게 속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진 일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이 모든 것을 포기할 거라는 희망 섞인 생각은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보일 겁니다. 네. 우리가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릴 거라고요. 참고로 우리는 예전에 이미 이런 제재로 그들의 경제를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점은 우리가 여전히 함정에 빠져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스라엘을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확전 함정 이론은 사실상 죄수의 딜레마에 기반한 고급 게임 이론인데 여기에는 실제로 두 사람이 관여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세 번째 인물 아니면 세 번째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할 것입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자세한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에는 두 명의 죄수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공범이었고 경찰이 이들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둡니다. 그래서 경찰은 서로를 밀고 하도록 유도하고 상대방을 밀고 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들이 친구를 밀고 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해서 서로를 밀고 하도록 유도하는 대신에 제3자가 들어와서 그래, 네가 밀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너를 잡을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방해자, 즉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스포일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외교 과정에서 이른바 방해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25년 5월 말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사이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고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공습을 감행해서 우리가 협상 중이던 실제 협상가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협상장으로 가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협상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췄던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일이 2월에도 사실상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마르코 루비오가 왜 2월 28일에 공습을 시작해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걸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다시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최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며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던 엘리트 중에서 가장 온건한 20명 정도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렇게 했고 최소 2번 그렇게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이런 사례들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방해자로 행동한 것이 적어도 2번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했던 가장 온건파 인사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협상 자체를 원하지 않는 강경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복을 원합니다. 그들은 고통이 직접 이곳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통이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다른 트윗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엔 이란이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고 군사적 승리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체제만 계속 압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란 전략이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 자신들이 미국 군대와 맞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전쟁과 함께 생긴 새로운 지식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은 단순히 전쟁 전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폭격 며칠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교수로서 기밀 정보도 없으니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예측이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 모호함이 꽤 강하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나는 것은 이란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전쟁이 길어질 수 있고 6개월 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월쯤이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세계 경제에 어떤 파괴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이 장기전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전략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죠. 아프간 탈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이기는 겁니다. 장기전을 펼치고 미국 정치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 적들은 이렇게 맞서 싸웁니다. 해군끼리 정면으로 맞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격침시켰습니다. 이란이 이기거나 우위를 점하는 방식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제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X에 올린 트윗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확실한 정보를 실제로 얻게 된 겁니다. 전쟁 전에는 그들이 미국을 상대로 6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상대로 6주를 버틴 걸 알고 아마도 9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 정권 내에 폴리마켓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11월까지 갈 확률이 90%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그들도 정권 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그래, 알겠지 내 친구. 정권 교체 게임은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건 미국만 오래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놀랍네요. 정말 놀라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님, 예전에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할 확률이 약 70%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제가 다이어리 오브 CEO에 처음 출연한 게 대략 4주 전쯤이었어요. 그가 정말로 저를 몰아붙였어요. 스티브는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정말 능숙하죠. 저는 솔직히 숫자를 말하는 게 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숫자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한정적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건 마치 핵물질을 확보하러 가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병대가 해병에 상륙해서 이런 작전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70%입니다. 그리고 저는 JD 벤스가 이 농축물질이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끝날 수 없다고 말한 걸 보고 이게 5년에서 20년짜리 합의이 아니라는 걸 말해야겠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60% 농축 우라늄 1000파운드를 포함해서 모든 농축물질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JD 벤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가장 온건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 강경책에 동의했다면 저는 그 확률을 70%보다 더 높게 아마 8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100%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점점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베인스가 이제 분명히 보고 있고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없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물론 그들의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석유는 그들의 GDP의 20%에 불과합니다. 이건 마치 사담 후세인과 같습니다. 사담 후세인 당시에는 GDP의 50%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결국 경제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요. 맞죠? 하지만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하려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죠.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평화협상가들을 살해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 말은 아마 많은 이란인들이 분명히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냥 시각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이란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이 있으며 미국은 핵무기가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고 싶어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동맹국인 파키스탄이 우리가 협상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 협상가들을 실제로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인인 우리가 그냥 그래 포기할게. 이제 이란과 파키스탄을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진심으로요? 정말로 미국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2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하겠지만 이건 50대 50의 게임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위험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위험이고 이것이 확률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페이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교수님의 Substack Escalation Trap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올려둘 거라는 점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더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를 주최하고 계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곧 열린다고 하셨죠. 그 행사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카고 안보 및 위협 프로젝트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매년 척 헤이글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연은 4월 17일에 열리며 이란 전쟁과 중국,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한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대에서 제가 사회를 맡아 전 국방장관 척 헤이글과 전 부국무장관 커트 캠벨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과 아시아에 대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쪽 정부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며 청취자분들은 이벤트 브라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 C포스트 척 헤이글 헤이글 강연 4월 17일로 검색하셔서 이 행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라이브 스트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1시간 반 동안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라이브 스트림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 라이브 스트림에서 최대 5만 명까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을 것 같진 않지만 처음 5만 명 안에 들면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무료입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중계됩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그 행사 링크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페이프 교수님의 서브스택과 트위터도 함께 안내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계속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하시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전의 덫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교수님을 다시 모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 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네트워킹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맺은 우정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서 정말 흥미롭게 느꼈던 점은 다양한 시장에 대한 시야와 시각을 넓힐 수 있었고 그 시장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행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 답을 찾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그게 아마도 제가 영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이유와 영향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들을 실제로 만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마치 인생이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조직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인 곳에 인맥이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정말로 큰 영감을 줍니다. 이런 행사들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정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전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행사들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수사에서 비롯된 희망이 아니에요. 이런 행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 신뢰성,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자본, 인재를 실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